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재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이 자치분권 관련한 강의에 와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강의라는 게 사실 그렇게 듣는 게 반가운 것은 아니거든요. 공부한다는 것이. 근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공부를 하시겠다고 오신 걸 보면 김포의 지방자치가 그래도 상당히 희망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이게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전제. 즉, 그 전제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지방분권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그 전제가 뭘까요? 재정? 재정보다 더 앞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민의 참여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크게 개념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를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 단체자치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다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거기서 단체자치라는 건 뭐냐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내려오는 거,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또는 사무의 배분에 있어서 그 권한이나 사무가 중앙정부 쪽에 다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단체자치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를 잘한다, 그럼 뭐예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많이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권한뿐만이 아니고 재정도 마찬가지죠. 재정도 국가의 중앙정부의 돈이 다 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으면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를 할 여지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일단 단체자치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또는 사무와 재원, 그 두 가지가 지방에도 상당 부분 가 있어서 지방이 뭔가 스스로 자기가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 책임 하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단체자치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분권이라는 건데요. 그 분권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방자치가 그럼 다 잘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나 재정을 많이 줬어요. 많이 줬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권한과 돈을 가지고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정치인들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부여한 권한과 재정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럼 그건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이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주어진 권한과 재정을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주민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단체자치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측면에서의 지방자치가 동시에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국가로부터 권한 또는 사무와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받아서
그거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한다면 그럴 때 이제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거 소위 분권, 우리 이제 분권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나눠준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권만을 막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앙의 경우는, 국가의 경우는 굉장히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합니다. 근데 권역이 줄어들수록, 다시 말하면 국가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17개 시도가 다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예컨대 경기도 또는 김포시 이렇게 하면 그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그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적어진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권역이 점점점 줄어들수록 특정 그룹, 특정 엘리트 그룹 또는 특정 계층 또는 뭐 특정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더 강화됩니다. 말하자면 예컨대 무슨 포항제철, 포항시 같은 게 있으면 이 포항시에는 포항제철이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포항시의 어떤 시장이나 시의회가 권한을 행사하고 또 재원을 사용할 때 포항제철이라는 기업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울산도 마찬가지겠죠. 울산에도 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지만 국가 전체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왜? 왜냐하면 또 다른 데 뭐 삼성그룹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특정 그룹의 영향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중앙에 있을 때에는 특정 그룹이 어떤 하나의 그룹이 그 중앙 정치나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권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한데 옛날에 이제 그 지방마다 명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전 그러면 대전고등학교, 뭐 경북, 대구 그러면 뭐 경북고등학교. 이제 그런 동네들은 뭐예요?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거에 보면 자치단체 장도 특정 고등학교 출신, 지방의회도 특정 고등학교, 판사도 그 고등학교 출신, 검사도 그 고등학교 출신, 또 지역의 언론사 사주도 그 고등학교 출신, 그 지역의 대학 교수도 다 고등학교 출신. 그러니까 다 이게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이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분권을 했을 때, 분권,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많이 나눠줬을 때 그만큼 특정 그룹이 그 국가가 나눠준 권한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까? 낮아진다는 겁니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권을 한다고 야 우리 분권하면 뭐가 좋아지나 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정치인들,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하는 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일반을 위한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견제할까요? 뭐 결국 주민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그럼 그 주민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없어요. 뭐 주민이 누구냐? 그럼 다 주민이에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이 그런 지방 행정 과정이나 지방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느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참여할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은 분이에요. 왜? 왜냐하면 이런 공적인 공적인 이슈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참석하면은 우리 집 애가 뭘 잘한다든가, 우리 집에 무슨 우리 집값이 오른다든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지방행정 과정이나 지방 정치 과정에서 주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떤 지역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태를 견제하고 막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분권,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치와 분권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즉, 자치의 개념에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는 분권의 개념이 하나 있고, 즉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분권의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넘겨받은 권한을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사해야 된다는 그런 주민자치 개념이 하나가 또 추가되어 있어요. 즉, 이 자치의 개념이 분권의 개념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권 그러면 뭐예요? 지방자치 두 가지 개념 가운데서 단체자치 측면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막 이제 분권 얘기하고 자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 중앙의 권한, 이 권한이 너무 중앙에 집중돼 있다. 그럼 이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에 받아야 된다. 거기서 끝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행사가 되느냐가 담보가 돼야 그때야 비로소 분권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주민들이 참여를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귀찮아요? 다 바빠요. 근데 귀찮아도 내일이면 해요, 안 해요?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한테 집중이 된다든가 이러면 그럼 결국 내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귀찮아도 바빠도 합니다. 근데 이 공적인 이슈, 김포시 전체에 대한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우리 집이 걸려가지고 우리 집을 헐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와서 데모한다. 이거는 공적인 이슈가 아니죠. 그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거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공적인 이슈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와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또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런 행정이나 정치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참여를 함으로 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죠. 하다못해 버스 타고 시청까지 오려면 버스비도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신경도 써야 되고, 그죠? 그게 다 자기한테 온전히 귀속됩니다. 그 코스트가, 그 비용이. 근데 반면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김포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 정책 결정을 바꿈으로 해서 발생하는 편익은 김포시 시민 전체한테 돌아간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안 하는 것은 거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요즘은 요즘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83세신데 엄청 바쁘시다고 그래요. 바빠서 뭘 좀 읽어보시라고 하면 바빠서 못 읽는다. 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그런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분권을 했을 때 그 권한이 지역에서 잘
주민의 뜻에 따라 행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방 분권합시다. 분권을 하자. 분권이라는 것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나눠준다.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분권을 합시다라고 주장을 대부분 다 합니다. 집권합시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집권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어요. 분권하자고 합니다. 그건 어떤 시대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분권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분이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두 그룹이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이 규범적 지방 분권론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지방 분권론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둘 다 분권을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건데, 이 규범적 지방 분권론은 무조건 분권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권이라는 건 뭐예요? 권한을 지방에게 주는 것인데, 중앙정부가 안 가지고 지방에게 주는 것인데, 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어떤 정부냐면 주민과 더 가까이 있는 정부라는 거죠. 주민과 더 가까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주민들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관 만나기 쉽지 않죠?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청에 와가지고는 과장, 국장 만나기는 그래도 훨씬 쉽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 이게 훨씬 더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표의 가치가 대통령 선거보다는 김포시장 선거에서 훨씬 더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에게 가까이 있는 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은 이게 민주주의, 민주성 측면에서 이거는 바람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규범적 분권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규범적으로 바람직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분권을 해야 된다. 반면에 이 기능적 지방 분권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권을 하는데 이 분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분권을 함으로써 집권의 상태보다 분권의 상태로 갔을 때 과연 더 그 지역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권을 했는데 오히려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복리 증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분권보다는 분권을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이제 그 각종 이제 환경 규제가 이루어지겠죠. 무슨 폐수 배출하거나 무슨 오염된 그 공기, 뭐라 그러죠? 그 공장을 돌리다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연기 나오잖아요. 매연,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정화시켜 가지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공장들이 하고 있는지를 또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게 이제 규범적 분권론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거는 당연히 지방에 줘야 된다. 왜?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고 그 가까운 정부가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성 측면에서 넘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규범적 분권론자들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기능적 분권론자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기능적 분권론자들은 그걸 넘겨줬을 때 그러면 실제로 그 규제와 단속이 더 잘 이루어지겠느냐? 국가가 하는 것보다. 근데 많은 이론들은 또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예컨대 그 김포시 같은데, 김포시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김포시의 경우에도 뭐 이제 그 규제 대상, 단속 대상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업체들하고 이 뭡니까? 이 공무원들, 규제 공무원들하고는 그래도 안면이 있을, 한 다리만 건너면 알 가능성이 많겠죠.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국가의 뭐 지방환경청 이런 공무원들은 좀 다르죠. 전국을 단위로 돌아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이 더 효과적으로 누가 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지역에 가서 그런 단속을 할 때 훨씬 더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지역에 있는 단속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서 보면 그 업체 공장의 사장님이 시장님하고 잘 알아요. 알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겁니다. 뭐 유지들 어차피 그 모임도 있을 것이고, 뭐 한 다리만 건너면 다 할 수 있어요. 또 시장님 입장에서는 환경 규제 단속을 담당 공무원들이 아주 엄정하게, 아주 세게 하기를 기대할까요? 약하게 하기를 기대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보면은 약하게 할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왜? 막 세게 단속하면 어떻게 돼요? 주민들이 싫어하겠죠. 예를 들면 저기 남양주시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럼 남양주시는 그 지역이 어때요? 이 서울 시민이 먹는 물이 그쪽에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다 하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남양주시 단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단속 대상은 누구예요? 남양주시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울 시민입니다. 그럼 남양주시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도 단속을 좀 그렇게 세게 하기를 내심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럴 만한 인센티브가 있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놓고 보면 이게 분권을 했을 때 기능적 분권론자 입장에서는 분권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그 지역의 그 주민 복리 전체를, 그 복리를 증진시키느냐 안 증진시키느냐에 따라서 권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 현재로 보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그 깨어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있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그 지역 주민에 의해서 체크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 지방분권론에 지금 말씀하신 그럴 수 있겠다는 개연성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방분권론을 하지 않는, 기본적 분권론 자체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민의 민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뭐 옛날식 그 60년, 70년, 80년대 그런 개념이지, 그렇게 지금 저 기능적 분권, 이런 분권론적 그런 개념의 논리는 그 마치 지방자치단체가 결국은 불법을 눈 감아주고, 그래서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의 변명에 불과하지, 이것을 분류로 나눈 것은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의 개념인지, 민도를 거기에 우리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를 거기에 개입시켜 보면 기능적 분권론자들은 그 분권을 안 하겠다는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주제가 약간 달리 가고 있는데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미국의 경우에 그 석탄 캐는데 우리는 이제 저 밑에 땅 속에 들어가 캐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오클라호마나 이런 몇 개 주에 가 보면 이 표면에서 석탄을 캐요. 이 산 전체가 그냥 석탄이기 때문에 이제 석탄을 이제 캐게 되면은 그때는 좋은데 이걸 웬만큼 캤어요.
점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는 이제 그만 캐고 딴 데로 이제 옮겨가요. 탄광을 폐광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옮겨가면 그 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산은 완전히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좀 깊이 파서 그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위에 사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거를 산을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이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업체들은 가버리고. 근데 법에는 복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미국의 주정부가, 근데 오클라호마다 그러면 오클라호마 주정부가 이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클라호마 주정부가 단속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주정부, 주지사하고 그 석탄 그 업주하고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몇 개 주가 이제 그런 노천광이 있는데 그 주에서 단속을 잘 안 하니까 이 소위 그 그걸 reclam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회복을 안 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제 권한은 주정부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주정부 권한이 세거든요. 연방정부보다. 연방정부가 보다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연방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서 그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에 들어가서 미국의 그 EPA라고 환경처에서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거기서 막 단속을 시작했어요. 단속하니까 주정부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할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세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막 그 탄광업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지금 당신들 권한을 행사 못하고 연방정부가 들어와서 그렇게 다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냐. 우리 다 죽겠다. 이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연방정부에다가 도로 권한을 달라. 그랬더니 연방정부가 당신들이 그 권한을 도로 받아가고 싶으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와라. 그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향후 한 5년 동안 그 단속 인력을 몇 명 정도 더 충원할 것이고 또 그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단속 장비는 어떻게 우리가 얼마치를 사올 것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자기들의 단속의 역량 우리가 할 수 있다. 의지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보이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걸 만들어서 연방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연방정부가 여러 개 권한 가운데 이제 하나하나 그 계획을 보고서 또 이 사람들 하는 걸 보고서 다시 넘겨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도를 떠나서 이건 민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업무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그거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고 첫 번째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규범적 분권론과 기능적 분권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다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두 가지 가운데 나는 어떤 입장이냐? 여러분들 개개인이 스스로. 나는 일단 민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권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규범적 분권론이죠. 분권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나는 일단은 그거는 유지시키는 게 좋다고 본다. 분권 안 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는 것이 기능적 분권론이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자기 의사를. 나는 규범적 분권론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규범적 분권론.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뿐이에요. 자, 다시 그러면 나는 기능적 분권론자다. 손 높이.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두 계단이 아니죠. 두 계단 아니고. 자, 다시 높이 드세요. 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그죠? 지금 규범적 분권론이 18, 규범적 분권론이 18분이시고 기능적 분권론이 20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백중세 같죠? 그죠? 여기 모인 분들의 특성을 보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에 보통 김포시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냥 평범한 이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질문하신 분은 굉장히 그 분권에 대한 그런 의지 또 그 소망 이런 걸 이제 강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 김포 시민의 그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분권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일단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셨던 김병준 교수님이 당신의 그 교과서에서 제시한 모델이에요. 규범적 분권론과 기능적 분권론. 자, 이게 자꾸. 근데 사실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분권의 장단점 시간 많이 갔으니까 뭐 특별히 제가 그 다른 것보다도 장점에서 정책 쇄신의 고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정책 쇄신 또는 정책 혁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집권을 했을 때보다 분권을 했을 때 훨씬 더 정책 혁신이 잘 일어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중앙정부가 이제 어떤 그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제도를 도입하거나 뭐 새로운 제도 뭐 그런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을 때와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줬을 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줬을 때 정책 혁신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정책 혁신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죠?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그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비해서 실제 일을 하잖아요. 실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방식 또는 지금 자기들의 그 채택하고 있는 제도 같은 것들의 문제점들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중앙정부 정책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을 많이 만들겠죠?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전국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잘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배경, 또 경제적인 수준, 또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만약에 전국이 똑같다. 전국이 똑같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똑같다. 선호가 똑같다. 라고 하면 지방자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는 전제는 뭐냐면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전제가 그거기 때문에 그럼 다 지역마다 다른데 하나의 제도가 또는 하나의 정책이 모든 자치단체에 다 똑같이 가장 잘 들어맞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정책을 지역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 마사지해서 자기들 지역에 가장 맞는 그런 정책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앙부처가 어떤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은 지침을 쫙 내려보내가지고 전국이 일사불란하게 다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 중앙정부가 내려보낸 그 지침에 따라서 행정을 했을 그 어떤 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것이 많은 자치단체에는 작동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작동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자치단체들은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자기가 하려고 보니까 자기 지역하고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앙부처에 전화 물어봅니다. 아, 이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자치단체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럼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그러시냐고 뭐 이렇게 안 합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다는데 왜 당신 그 동네만 왜 그러냐고 막 화를 내요. 그럼 지방 공무원들은 또 그게 회신을 요청하면 그게 금방금방 안 온다는 거예요. 중앙부처 공무원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 지방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에게 그런 문제를 컨설팅을 자꾸 해봐야 별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 그냥 시행합니다. 시행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위에서 그냥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농림부에서 비닐하우스 이제 재배를 하면 더 농민들이 이제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비닐하우스를 좀 권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전국에다가 이제 비닐하우스. 그래서 비닐하우스 하려면 이제 그 기름을 떼고 막 뭐 해야 되잖아요. 그 난방을 겨울에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국에 이제 배정을 했어요. 뭐 어디는 얼마 착착착. 근데 충청북도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신청을 안 하더래요. 그 신청을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동네는 이게 고도가 높아서 이게 비닐하우스를 하게 되면 연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잖아요. 기온이 낮으니까 이제 거기다 뭘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려면은 이게 석유를 많이 떼야 되고 그러면 이게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충청북도 뭐 군의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는 뭐 그렇게 괜히 자꾸 뭐 이렇게 불평을 하냐. 정 그러면 그냥 액수를 조금 줄여줄 테니까 요만큼은 소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할당 비슷하게 해주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부군수 하던 분한테 얘기를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처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그 정책이 모든 자치단체에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맞는 자치단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치단체에서의 그 새로운 제도의 효율성은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다는 거죠. 자, 근데 그거를 이제 권한을 지방에 준다고 하자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자기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그 제도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을 때 이제 여기저기 뭐 외국 해외 사례도 찾아보고 해서 어떤 자치단체 간신히 하나 자기들 머리로 해가지고 제도 혁신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걸 해가지고 시행을 한번 합니다. 그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어요. 중앙부처가 정책 혁신 주면은 그거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집행하면 되는데 그건 자기가 만들려니까 막 고민하다가 만들어요.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이 고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고려가 당연히 됩니다. 고려가 돼요.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해봤더니 이게 반응이 좋아요. 성과가 좋아요. 이제 일단 성공적인 혁신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시군이 있겠죠. 그 옆에 있는 시군이 보니까 새로운 혁신을 했는데 괜찮아 보여요. 따라해요. 해봤더니 마침 그 옆에 시군도 인접한 시군이니까 비슷해가지고 잘 작동이 됐어요. 그럼 옆에 시군도 뭐 이렇게 쭉쭉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확산이라고 합니다. 정책의 혁신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확산이 이루어져요. 그럼 확산이 쭉 이루어지다가 또 멀리 있는 자치단체에서 보니까 저긴 저렇게 잘하고 있어요. 자기도 한번 도입을 해봤어요.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나 봤더니
이게 그 사회 그 지역의 인적 구성도 다르고 자연 환경도 다르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서로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럼 그 자치단체는 거기서 그 사업을 접겠죠. 그럼 그 사업을 말하자면 정책의 실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정책 실패가 일어났을 때 그 정책 실패의 비용이 중앙부처가 정책을 던졌을 때 그게 실패했을 때 비용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작다는 거예요. 중앙부처는 함부로 정책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이게 정책을 냈다가 잘못되면 전국적으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지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의 내용을 만들 때도 훨씬 자기 지역에 특화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기도 쉽겠죠. 중앙정부는 다르죠.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다 이게 고루 다 맞아 떨어지는 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분권화된 체제에서 정책 혁신이 일어나면 그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정책이 실패했을 때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책의 혁신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방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방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방은 정책 혁신의 실험실이다. 또는 정책의 실험실이다. 실험을 하는 거예요. 소규모로. 그래서 그 소규모로 실험을 해서 성공하면 그게 이제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중앙정부 역할은 뭐냐? 그 성공 사례를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고 공유하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게 성공 요인이 뭐니까 이 비슷한 성격을 갖는 지방에서는 이걸 도입해도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앙정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앙 집권적인 체제에서는 큰 머리가 하나 있습니다. 큰 머리. 두뇌를 사용하는 큰 중앙정부라는 머리가 하나 있어요. 전국의 240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뭐예요? 손발이에요. 손발. 머리에서 딱 지시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집행할 때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 지방 공무원들이 생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이 피곤해집니다. 그냥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 중앙집권 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 분권 체제는 어떨까요? 전국에 조그만 머리들이 240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 그 240 몇 개의 머리들은 다 뭘 하냐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부 지침 안 주니까. 그리고 옆에 자치단체 뭐 하나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지방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지방 분권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장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정책 혁신과 확산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경우에 여러분 신자유주의 들어보셨죠? 그 신자유주의가 우리 행정에 들어오면 신공공관리라는 뭐 일반 그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이 공공관리, 행정관리를 좀 새롭게 하자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 신자유주의와 함께 그 전 세계로 다 퍼진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미국의 지방 정부들이 1970년대, 80년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혁신, 각종 정책 혁신들을 막 해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세금은 적게 들어오고 시민들은 욕을 많이 하니까, 돈은 없고 하니까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방정부가 막 그 몇만 개 됩니다. 그 수많은 지방정부들 각자 막 아이디어를 짜낸 거예요.
그 짜낸 것들을 어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컨설팅하는 사람이 그걸 모았어요. 사례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거를 유형화했더니 어떤 특정한 그런 관리 기법이, 새로운 관리 기법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쓰고 그 책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자기 그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부 혁신을 이제 하는 교과서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연방정부가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그런 정책 혁신 사례들을 그 모은 책을 자기 혁신의 교과서로 삼아서 연방정부에도 유사한 정책, 어떤 그 정책 혁신을 다 도입하고 또 클린턴 행정부가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의 그 선진국들, OECD 국가들이 이제 그걸 다 받아서 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그 뭐 성과 연봉제니 무슨 뭐 팀제 무슨 분권화, 뭐 조직 내 분권화 뭐 이런 등등 다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 분권화된 체제에서 훨씬 그게 잘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논리 하에서 일본에서도 도주제라는 그런 제도를 계속 그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즉 일본의 지방자치도 우리나라처럼 뭐 사말자치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체제예요. 일본도 왜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도 완전히 그 국가 주도로 일본 내무성 주도로 해가지고 다 일으키고 해가지고 이 중앙의 권한이 굉장히 강력한 데고 또 그것이 그 전통이 계속 살아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 경쟁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거를 일거에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그 소위 도주제 그래서 지금 40몇 개인가 되는 그 도도부현 한 46개인가 뭐 하여튼 되는 그 도도부현들을 한 뭐 6, 7개 정도의 주 또는 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규모를 엄청 키우는 거죠. 규모를 엄청 키워서 그 혁신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그 다음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혁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혁신을 통해서 일본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권이라는 것이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분명히 강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강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기능적 분권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기대한 그런 분권 효과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 재정의 구성은 이제 그 지방 자치단체들이 그 세입 있죠. 세입의 원천이 뭐냐? 어떤 형태로 돈을 걷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크게 그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자체 재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걷는 자체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받아오는 이전 재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자체 재원에는 이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외 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 수입을 다 그냥 통틀어 가지고 세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지방세 외의 기타 등등 수입이다 이런 얘기죠. 그 자체 재원 가운데는 지방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표에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조세 그래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 그다음에 이제 목적세 이제 이렇게 돼 있고 14개가 있는 반면에 지방세는 11개입니다. 현재 지금 11개고 그 도세는 6개, 시군세가 5개. 그래서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세목만 놓고 보면 도보다 시군이 더 세목 수가 많구나. 그죠? 6개, 5개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광역시하고 자치구, 그러니까 특별시를 포함한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자치구가 있잖아요. 도에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특별시,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있어요. 그 자치구와 광역시 간에 특별시, 광역시 간에 이 세목의 분포를 보니까 어때요? 9개 대 2개입니다. 그래서 도는 6개, 시군이 5개인 반면에 특별시, 광역시세는 9개고 자치구세는 2개예요. 그러니까 자치구는 굉장히 세목이 숫자가 작은 거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지역 면적은 뭐 좁긴 하지만 면적보다도 하는 기능이 시군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특성이 많이 달라요.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그 자치구는 주로 대도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럼 대도시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그 지역 간의 경계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를 안 갖겠죠. 어떤 사람이 노원구 사는 사람이 뭐 중랑구 거쳐서 또 계속해서 다른 구를 거쳐가지고 강남구까지 출퇴근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나 군의 경우는 그 가능성이 훨씬 현저하게 낮아지죠. 물론 수도권에 있는 시는 이제 그 시군들은 워낙 그 서울 뭐 이런 데로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빈번하지만 저 지방에 가보시면 지방의 군 단위나 시 단위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이런 대도시의 경우는 소위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다른 자치단체, 다른 자치구에 소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많고 또 밀집해 살다 보니까 그 대규모적으로 공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 같은 거 있죠. 쓰레기 매립. 이거는 구마다 할 수 없잖아요. 쓰레기 소각. 이것도 구마다 하기 어렵죠. 또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도로 같은 것도 자치구마다 도로 계획 세워가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위 광역적인 기능, 자치구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여러 자치구들이 함께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광역 행정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치구에서. 그래서 그 자치구들의 경우는 그 광역적인 기능을 자치구가 그냥 수행하기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수행하면 좋겠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수행하면 좋겠다. 그 기능 자체가 상당 부분이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만큼 이제 그 비용도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자치구는 굉장히 그 세목이 2개밖에 안 되고 실제로 규모도 이제 거기에 맞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자치구도 뭐 천차만별이죠. 뭐 강남구 같이 뭐 예산이 막 뭐 7천억 뭐 이런 데가 있는가 반면에 뭐 1,000억짜리 자치구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그 자치구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세목을 배분해 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재원에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재원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 재원은 비율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뭐하고 뭐요?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지방세, 그러니까 세외 수입의 경우에 소위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잉여금이 뭐냐면 연도 말에 이제 다 쓰고 남은 돈, 결산 끝나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그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세외 수입으로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게 세외 수입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세외 수입을 만약에 빼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정확한 비율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지방세가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국세의 경우는 국세를 보면 국세도 이제 국세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이 있겠죠. 국세의 경우는 완전히 뭐 한 95% 뭐 그 정도로 국세 집중도가 높은데 지방세의 경우는 그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재원에는 이제 그 크게 보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나눠집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뭐냐면 거기 그 재원 구성에 보시는 것처럼 내국세의 19.24%. 여기서 내국세라 하면 그 앞 내국세라고 있잖아요. 그 밑에 관세하고 그 목적세 3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세목을 그 세목의 수입을 합한 것을 이제 내국세라 하는데 그 내국세의 19.24%를 이제 지방교부세라는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냥 넘겨줍니다. 이건 국가가 국세로 걷어가지고 19.24%를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때 이제 그 안에는 보통교부세, 뭐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 뭐 부동산 교부세 뭐 등등이 또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이 보통교부세는 왜 중요하냐면 용도에 지정이 없어요.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네 맘대로 쓰세요 이러고 주는 돈이에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지방교부세 그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마음대로 쓰라는 거니까. 세금은 국세로 걷고 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40조 가까이 됩니다. 이 40조를 이제 넘겨주는데 이 넘겨줄 때 지방자치단체끼리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나눠 갖느냐 하면 재정이 약한 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준 재정 수요라는 것을 산정을 하고 또 기준 재정 수입이라는 걸 산정을 해서 그 두 개의 차이,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냐? 거기 이제 인구라든가 면적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이제 그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좀 자의적이긴 하지만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 회계 분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재정 수입과 재정 수요, 보통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런데 수요가 100인데 수입은 한 80이다. 기준 재정 수요가 100인데 기준 재정 수입이 80이다. 그러면 재정 부족액이 20이 되는 거죠. 어떤 데는 20이 되고 어떤 데는 40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된 데보다 40된 데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즉 재정 수입이 적은데, 즉 그 재정 부족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교부세를 나눠주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보통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배분 방법 해가지고 단체별, 자치단체별 기준재정 수입액과 기준재정 수익액을 산정한 후에 재정 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여기서 포괄 배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용도의 지정 없이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재원의 성격을 일반 재원, 자주 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자주 재원은 아니에요. 여기서 일반 재원이라는 것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이다. 일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일반 재원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 반대말은 그 옆에 있는 특정 재원이라고 합니다. 특정 재원은 특정 목적에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돈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이제 그 용도에 보시면 용도와 조건이 지정돼서 특정 목적 재원으로 분류된다. 즉 돈을 주는데 이거는 꼭 요 용도에 써야 된다고 주는 돈이에요. 근데 그 용도를 누가 정하느냐? 중앙정부가 정합니다. 용도를 누가 정해요? 중앙정부가 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한테 용돈을 줄 때 야, 이 돈을 가지고 꼭 버스비 해라 하면 이건 뭐예요? 국고보조금이에요. 근데 이 돈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용돈을 써라 그러면 이건 지방교부세죠. 말하자면. 그러면 받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떤 돈을 더 좋아하겠어요? 지방교부세를 더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국고보조금은 그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자금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요. 즉 사업비가 100이면 그
그리고 국고 보조율이 80이면 80은 국가가 되고 20은 자치단체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데 국고보조금은 이제 자기 대응자금을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용도를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요? 중앙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 중앙정부가 정한 용도는 뭐겠어요? 국가적인 어떤 정책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겠죠. 근데 그 국가적인 정책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다 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돈을 거기다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은 성격이 그런 좀 약간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 흔쾌히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보조금들이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이제 그 법률에 보면 신청주의라는 이제 그런 신청주의라는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즉 국고보조금을 중앙정부가 주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봤을 때 이거는 별로 우리 자치단체 도움도 안 되는 거 우리 돈 내가지고 해봐야 뭐 크게 그보다 더 급한 사업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청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많은 국고보조 사업들이 아예 법률로 이렇게 정해서 나옵니다. 법률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부하는 그런 기초연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법률이 나오는데 그 기초연금을 누가 정하냐면 국가가 정해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소득에 따라 또는 소득 자산 등에 따라서 얼마큼 뭐 2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또는 뭐 얼마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게 국고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누가 돼야 돼요? 자치단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치단체 김포시가 우리도 그렇게 좀 노인들에게 해야 되겠다고 자기 의견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치단체도 거기에 대응자금 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그 기초연금 뭐 예를 들면 기초연금 좋은 제도긴 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더 급한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자기가 자기 돈 가지고 아까 자체 재원 가지고 더 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고보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 못 쓰고 이 돈을 국가 정책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 자치권의 하나죠. 자주 재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방교부세가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구나.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지방 재정의 현황 보시면 이제 국가 예산 대 지방 예산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17년 것만 보시면 중앙정부가 54.6%, 지방자치단체가 34.8% 예산 규모 기준으로 중앙정부 훨씬 더 크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 이거는 이제 지방교육청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10.6%.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국가가 54.6%,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을 합하면 이제 한 45%, 45.4%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가 이전재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를 그냥 주고 국고보조금은 각 특정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제 또 자치단체에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주면 그 돈을 쓰는 건 주로 누구냐면 이전재원을 쓰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계수를 했을 때 재정 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중앙정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45.1%, 지방교육자치단체가 14.9% 그래가지고 오히려 중앙정부는 재정 사용액 기준으로 보면 절반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지방교부세라는 형식으로 주고 국고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줘서 실제로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이 쓰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방세입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이제 아까 자체 수입이 있고 이전 수입이 있고 지방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 뭐 보전 수입은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그 2017년 기준으로 보시면 자체 수입이 48.4%고 이전 수입이 40.3%예요.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좀 많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했나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자체 수입 비중이 그 46%, 그다음에 2016년에는 47%, 2017년에는 48.4%. 그래서 이게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요즘 그 지방 재정 그 한동안 부동산 경기 막 좋았잖아요. 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들어오고 또 뭐 하여튼 몇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그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요 전에는 또 국고보조금이 막 강화되면서 오히려 또 그 자체 수입 비중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2017년 현재 자체 수입이 좀 더 많다. 뭐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세출 구조별 순계 예산 규모를 보시면 그 사업비가 있어요. 정책 사업비. 이 정책 사업비가 있고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 이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책 사업이죠. 사업비. 이 사업비를 놓고 봤을 때 이걸 보조 사업, 그러니까 국고 보조 사업이에요. 국고 보조 사업 또는 도비 보조 사업. 이 보조 사업이 있고 자체 사업이 있어요. 자체 사업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정권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보조 사업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게 돼요? 보조 사업 비중과 자체 사업 비중이 거의 비슷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주 재정권, 즉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할 수 하는 그런 자체 사업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보조 사업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제 그러면 지방 재정의 이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슈를 보시면 그 이슈가 뭐냐면 이제 문제점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수직적 재정력 격차를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직적이라 하면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력 격차를 얘기해요. 중앙은 위에 있고 지방은 밑에 있다고 그냥 우리가 그 개념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직적인 재정력 격차는 국가 재정은 많은데 지방 재정은 좀 적다. 그걸 보여주는 그 표가 첫 번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입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합한 그 금액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니까 2017년의 경우에 76.2%예요. 즉 세금을 국가와 지방이 막 걷었는데 그중에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라는 거예요. 그럼 지방세는 얼마예요? 한 23%, 4%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국세가 더 많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지금은 76%까지 갔지만 원래는 이게 한 보통 80%, 20%, 8대2 정도가 수십 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대2, 일본은 7대3이 굉장히 오래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일본의 지방자치를 사말자치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게 40%로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8대2였는데 최근에 이제 한 76, 77대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선이 된 거죠. 지방세 비중이 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거를 7대3 정도로 가져가겠다. 또는 6대4로 가져가겠다. 문재인 정부가 이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때는 뭔가 좀 그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지방 분권을 세게 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 1991년 7월 1일에 이제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고 요즘에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때 김영삼 정부 그 노태우 김영삼 정부 요때는 이제 초기니까 뭐 우왕좌왕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그 뭘 하려고 했으나 뭐 IMF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해지니까 좀 그렇고 본격적으로 지방 분권을 이제 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세게 이제 하려고 하다가 뭐 뜻대로 잘 못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분권 뭐 말은 했으나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이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지금 한 7대 3이나 뭐 6대 4, 6대 4까지 가기는 어렵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7대 3까지는 만들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재정의 의존도, 그래서 보시면 이 의존도는 뭐냐면 전체 지방 재정 수입이 있겠죠. 그 수입 가운데서 이전 수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그 이전 수입의 비중이 얼마냐, 또는 자체 수입의 비중이 얼마냐. 아까 물어보신 그 내용이 바로 그건 좀 이따 말씀. 여하튼지간에 그래서 자체 수입 비중이 아까 48.4, 40. 그래서 자체 수입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수평적 재정 격차가 있잖아요. 수평적 재정 격차. 아까 수직적 재정 격차는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라고 그랬죠. 수평적 재정 격차는 뭐 간의 격차일까요? 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우리가 뭘 사용하냐면 소위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이죠. 지방재정 자립도는 뭐냐면 세입 총액을 분모로 하고 분자를 자체 수입을 분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체 수입은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게 지방재정 자립도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이 개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뭐 문제점이 많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지방재정 자립도인데, 이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면은 이제 세입 총액분의 자체 수입이에요. 보시면 10% 미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라는 거예요? 52개라는 거예요. 10%가 안 돼요. 어떤 자치단체가 돈을 쓰는데 자기가 100원의 돈을 쓰는데 그중에 10원도 자기가 자체 수입을 조달하지 못해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와요? 중앙정부나 또는 상급자치단체에서 오는 거겠죠. 이거는 굉장히 재정 의존도가 높은 거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10% 미만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뭡니까? 군이에요. 군 단위.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30% 미만이 제일 많아요. 한 50% 가까이 되는 121개 자치단체가 10% 이상 30% 미만의 지방재정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죠? 여러분 김포시는 어떨 것 같아요? 김포시 50%. 어디서 미리 공부를 하셨나 보네요. 예. 2017년인가 49.8%인가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꽤 높은.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재정 자립도가 90%인 100%가 뭐 불가능하지만 있다고 치자 말이죠. 재정 자립도가 100%예요. 어떤 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10%예요. 그랬을 때 그 100% 재정 자립도를 가지면 왠지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100%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100원을 쓸 때 그 100원을 다 내 돈 가지고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낸 지방세 또는 세외 수입으로 그 돈을 다 충당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방재정 자립도가 10%면 어떻게 돼요? 자치단체가 100원을 썼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내는 돈은 얼마라는 거예요? 1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원은 어디서 와요? 다른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50%가 제일 좋은 겁니까? 중간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막 높으면 물론 좋죠. 재정력이 튼튼하니까. 그러나 또 이제 그렇게 또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는 역시 서울특별시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100원을 쓴다면 83원 정도를 자기 돈으로 쓰고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한 17원 정도밖에 안 되죠. 거기 제일 낮은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은 자치단체는 어디라고 그래요? 전라남도 신안군이에요. 전라남도 신안군은 몇 퍼센트? 8.6%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구 가운데 보면 서초구가 68.5%고 반면에 부산 영도구 같은 데는 또 13.5%밖에 안 되고 뭐 이제 그래서 이게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이 지방재정 자립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 자주도라는 개념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이 지방재정 자주도는 뭐냐면 이전 재원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분자에다 더해준 거예요. 지방재정 자주도라는 것은 자체 수입에다가 지방교부세와 같은 일반 재원이 있죠. 그거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이에요. 전체 그 세 수입 가운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의 비중. 아까 재정자립도에서는 이 일반 재원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 같은 건 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지방교부세를 받으면 그 돈은 자기 수입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뭐 지방세로 걷었다고 해서 거기 돈에 꼬리표가 붙는 것도 아니고 지방교부세로 왔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돈도 아니고 다 들어오면 다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력을 측정하려면 오히려 재정 자립도보다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라는 그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 이후의 재정력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 자주도라는 그 개념도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슈가 하나는 수직적인 격차. 이 수직적인 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8대2 또는 77대 그 23을 7대3이나 6대4나 이렇게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치단체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뭔가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주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해주는 방법은 여러분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 방금 8대2에서 7대3으로 가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수직적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8대2에서 7대3 가자는 거는 격차가 완화되는 거니까 중앙과 지방 간에.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았어요. 그걸 받으면 그게 이제 지방세화 된다면 어떤 세목인지 몰라도 지방세가 됐어요. 그러면 그 지방세가 각 자치단체별로 이제 나눠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금은 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또는 자산이 존재하는 곳에 그리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 세금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주로 어디예요? 대도시, 즉 재정력이 튼튼한 곳이겠죠. 재정력이 튼튼한 곳은 즉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게 되면 그 지방세는 주로 재정력이 튼튼한 지방에 많이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적 재정력 격차는 완화되겠지만 수평적 재정력 격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악화된다는 거예요. 딜레마죠. 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 수직적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지 못한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달라. 즉 지방소비세 같은 것을 이제 지방소비세가 원래 이제 부가가치세가 국세가 있는데 그 국세에 뭐 처음에 5%를 지방세화 시켜준 게 지방소비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내려줘라, 이양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방은.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지방은 주로 누구냐면 재정력이 튼튼한 서울, 경기 이런 데예요. 전라남도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느냐? 전라남도 같은 데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 부가가치세 일부를 다시 지방에 넘겨준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겨준다는 것은 내국세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내국세가 줄어들면 뭐가 같이 줄어들어요? 지방교부세가 같이 줄어듭니다. 근데 지방교부세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치단체들은 어디예요? 재정력이 약한 전라남도 같은 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직적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려고 뭔가 국세, 지방세 이양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 재정력 격차를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더라. 그런 거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수직적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한가요? 수평적 재정 격차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가요? 그죠? 수평적 재정력 격차가 더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서 아니다.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절대 다수는 수평적 재정력 격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뭐 어디 특별한 선언은 없어요. 저는 뭐 특별한 선언은 없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딜레마죠. 그래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지방소비세를 처음 도입할 때 지방소비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의 5%를 이제 띄어서 지방에 넘겨준 게 지방소비세예요. 그럼 지방소비세를 지방에 넘겨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경기 이런 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다 여기는 소비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소비세가 많이 거쳤으니까 서울에다 많이 줘야지 라고 하게 되면 전라남도는 망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전라남도고 하여튼지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가중치. 편법이죠. 편법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지역은 자기 소비 이루어진 그 액수에 곱하기 300%를 가중치를 줬어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100%. 또 뭐 광역시 같은 광역시인가요? 200%.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수평적 재정력 격차가 너무 악화되니까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한 거죠. 수평적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보완 장치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능은 원래 누가 수행하도록 돼 있어요? 수평적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우리 제도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지방교부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하러 국세를 지방에 이양하느냐는 거예요. 지방교부세 재원을 더 늘리면 되지.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논쟁이 붙습니다. 행자부는 국세 지방세 이양을 하자. 그래야 이게 재정 분권 이루어진다. 기재부에서는 그러면 분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그 재정 불균형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그러면 가중치 하지 뭐. 그러면 기재부 뭐라 그래요? 야, 그거는 지방교부세한테 시키지 뭘 그걸 국세 지방이양으로 풀려고 그래? 뭐하러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지방세도 아닌 거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방소비세가 지방세 수입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또 8대2에서 77 이렇게 넘어가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지방세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속성,
그것들을 다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막 재정분권을 막 주장을 하기는 좋은데 그걸 그렇다고 막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딜레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행자부와 기재부가 그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 한번 해봤거든요. 지방서비스 5% 넘길 때 벌써 한번 해본 거거든요. 학자들은, 교수들은 다 반대합니다. 뭐 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으나 대다수가. 그거는 지방 세목이 아니다. 조세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원래 수평적 재정 불균형 완화는 교부세한테 맡겨야지 무슨 지방 세에다 그걸 맡기느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나타난 지방 소비세 모습은 뭐냐. 가중치 두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세목이 어디 있냐.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수직적 재정력 격차, 수평적 재정력 격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방 재정의 어려움. 지방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예로 드는 증거로 드는 것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많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51.4%인 125개 자치단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방세를 걷어서 자기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받는 그 재정의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뭔가 자치권을 행사하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자치권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부분이 뭐냐면 재정이에요, 재정. 돈이 없으면 아무리 자치권 줘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방 재정이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 근데 요즘은 그 얘기가 약간 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동산 그 거래세 비중이 우리나라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크거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재산 보시면 소득과세가 있고 소비과세가 있고 재산과세가 있어요. 소득과세는 이제 그 지방소득세, 주민세, 소비과세는 지방소비세, 뭐 담배소비세 등등등, 재산과세는 보유하는 데 대한 과세, 재산을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역 뭐 등등등. 그다음 거래과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여러분 다 이제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제일 비중이 높은 그 지방세 비중이 높은 게 뭐냐면 뭐예요? 거래과세죠. 거래과세가 몇 퍼센트예요? 31.7%에 해당합니다. 이게 취득세만 놓고 봐도 27%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취득세예요. 31%라는 게. 그 취득세는 언제 많이 거쳐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그래서 막 사고 팔고 하면 그 취득세가 많이 거쳐요. 그러면 이제 지방 재정이 굉장히 좀 여유 있게 돼버리는 거죠.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최근 한 2년 뭐 그 정도 이렇게 많이 좀 좋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 막 잡으려고 정부가 나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경기가 확 죽을 거라는 거죠. 확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탄을 누가 맞아요? 지방 재정이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것이 이제 그 소비과세가 24.8%. 그 다음에 그 소득과세가 이제 19.9%. 그 다음에 보유과세가 14.9%. 그래서 이거를 이 보유과세와 거래과세를 구분하지 않고 재산과세로 묶어버리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재산과세가 46.6%가 됩니다. 이거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 그 세 수입의 그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이 재산과세라는 거죠. 근데 이 재산과세와 소득 소비과세를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소득과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왜? 소득세는 누진세율 적용되니까. 그렇죠? 소비세는 비례해서 올라가죠. 그죠? 근데 재산과세 어때요? 재산과세는 아파트 값이 막 오른다 해서 시가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뭐예요? 공시지가 이런 게 있죠?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다면 공시지가는 정부가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가 막 이렇게 올라도 공시지가는 이렇게 좀 낮게 올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높게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경제 성장에 따라서 소위 그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가 성장했을 때 이런 그 조세 수입이 그 성장률보다 더 증가율이 더 높으냐 낮으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그 중에 제일 성장률이 높은 저 탄력성이 높은 과세가 뭐겠어요? 소득과세죠. 왜? 소득과세는 누진이니까. 아시겠죠? 제일 탄력성이 낮은 과세가 뭐예요? 재산과세라는 거예요. 재산과세.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우리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이명박 정부가 그 제도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만든 이유가 소득과 소비와 같이 탄력성이 높은 그런 과세를 지방세 쪽에 그걸 통해서 강화를 해줄 때 경제 성장에 따라서 같이 이게 지방 재정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과세보다는 이제 소득 소비과세 쪽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전통적으로 지방세 그 이론에 따르면 재산과세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적정한 세목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한 1900년대 말, 1990년대 말, 뭐 80년, 사실 최근 한 20, 30년 동안에 이론들이 쫙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기존의 이론들은 재산과세가 지방세목의 적정한 세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재산세 증가해가지고는 이게 지방 재정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없냐 하면 복지 같은 것들을 같이 지방 재정이 감당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복지는 막 폭발적인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부족하니까 소득과세와 소비과세 쪽을 더 강화한다. 그래서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도 소득이나 소비에 대해서 그 권리를 갖고 말하자면 자기의 세목으로 가짐으로 해서 지방재정의 증가율을 좀 높이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뭐 거기 복잡한 그림을 그려놨지만 본질은 이거예요. 지금 그 아까 지방교부세 19.24%, 내국세 19.24%를 그냥 내려준다고 했죠. 그와 똑같은 기능을 하고 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얘는 내국세의 20.27%를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내국세를 쫙 걷어가지고 그 중에 40% 정도를 그냥 지방에다가 내려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시도 시군구에다가는 19.24% 거의 40조 되는 돈. 또 이쪽 시도 교육청에다가도 또 거의 40조 되는 돈을 이제 그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한 80조 되는 내국세 수입의 한 40% 정도를 이제 그냥 그대로 지방에 넘겨줍니다. 그것도 네 맘대로 쓰세요. 이런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죠. 자, 시간도 다 됐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받으려고 하는데 없으시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 정도 지금 시간 다 됐으니까요.
가셔야 되니까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